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자입니다. 올해 63세죠. 지금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곳에 오기까지는 정말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저는 23세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그때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날품팔이를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셨죠. 제가 입고 간 혼수감도 변변치 않았어요. 시장에서 산 싸구려, 이불과 몇 벌 안 되는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어요. 제가 가져온 혼수를 하나하나 뒤져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혼수라고 가져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집 딸을 데려왔나 몰라.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직 23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는데 그 말이 얼마나 서럽게 들렸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마치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표정이었죠. 가난한 집 딸은 역시 가난한 집 딸이야. 어디서 배워왔는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촌스러워. 시아버지의 이런 말들이 매일같이 이어졌어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부모님 수발을 들었어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죠. 하지만 칭찬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지적만 돌아왔어요. 밥이 왜 이렇게 질어?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이렇게 빨래를 하면 언제 마르겠어? 정말 답답하네. 하루는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가난한 집에서 와서 그런지 솜씨가 영 별로예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이미 들어온 걸. 손님들은 저를 쳐다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땅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내가 잘해서 마음을 돌리면 돼. 남편은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들까지 합세하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제게 반말을 했습니다. 야, 빨래 왜 이렇게 했어? 다시 해.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네. 이것도 안 씻겨졌잖아. 저는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어요. 친척들이 모이면 저는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손님 접대며 설거지며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며느리들은 저처럼 혹독하게 부려먹히지 않았습니다. 명자야, 너는 가난한 집에서 와서 그런지 부지런하네. 이런 말들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저만 더 많은 일을 시키려는 핑계였죠.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왜 저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어요. 친정이 가난하다고 해서 저까지 무시당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던 중 딸을 임신했어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시댁에서도 저를 조금은 인정해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임신 중에도 일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배가 불러와도 여전히 모든 집안일을 제가 해야 했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놀고 먹을 생각하지 마. 우리 때는 애벤 채로도 일 다 했어.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배를 움켜쥐고 견뎠습니다. 딸을 낳던 날도 혼자였어요. 남편은 일하러 나갔고 시부모님도 관심 없으셨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도와주셔서 겨우 출산할 수 있었어요. 딸을 본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들이면 좋았을 텐데. 딸이네. 그 말을 들으며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았어요. 작고 연약한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딸을 낳은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부엌에 서야 했거든요. 몸은 아팠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딸만은 곱게 키우고 싶었어요. 제가 받은 상처를 딸은 절대 받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딸만큼은 다르게 살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 힘든 시집살이가 3년째 접어들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보다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호소해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를 심하게 나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심해요.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럼 내가 나가. 여기가 싫으면 친정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결혼한 아내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남편이라니요. 품에 안은 딸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엄마한테 맞서는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런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요. 딸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딸을 안고 친정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명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내가 고생하는구나. 미안하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희 집이 가난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때문에 딸이 고생하는 걸 보시니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며칠 후 남편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엄마도 반성하고 계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이혼해 주세요. 남편은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럼 딸은 우리가 키울게. 안 돼요. 딸은 제가 키울 거예요. 내가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쉽게 끝났어요. 남편도 시댁도 저에게 별다른 미련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골칫거리가 없어져서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어요. 26살의 저는 혼자 몸이 되었습니다. 3살배기 딸과 함께요. 앞날이 막막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집에서 계속 살았다면 딸도 저도 망가졌을 거예요. 친정에서 몇 달 지내면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봐주셨죠.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날 딸에게 과자 하나 사주면서 다짐했어요. 우리 딸은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꼭 잘 살게 해줄게. 딸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환하게 웃어줬어요. 그 웃음을 보니 힘이 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어요. 공장 일은 육체적으로 고됐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딸이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회사도 빠져야 하고 병원비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혼한 걸 후회할까봐 걱정했는데 신기하게도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그 지긋지긋한 시집살이에서 벗어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면 재혼하라고 했어요. 명자야, 젊은데 평생 혼자 살 거야?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결혼해. 하지만 저는 관심 없었어요. 한번 실패한 결혼이었지만 그보다는 딸에게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재혼할 생각 없어요. 딸 하나만 잘 키우면 돼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딸은 무럭무럭 자랐고
저도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공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월급도 조금씩 올랐어요.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가난 때문에 서름을 딸은 절대 겪지 않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우리 딸은 절대 가난한 채로 시집 보내지 않을 거야. 매일 밤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해주겠다고요. 그때부터 저축을 시작했어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제가 입을 옷은 아껴 입고 먹을 것도 아껴 먹으면서 딸을 위한 돈을 모았어요. 딸에게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꼭 잘 살게 될 거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를 예쁘게 키울게. 딸은 어린 나이에도 제 마음을 아는지 착하게 자라줬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을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면 딸이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했지만 이 모든 게 딸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시집가서 무시당했던 것처럼 딸은 절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더욱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딸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20년이 흘렀어요. 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못 배운 것도 딸은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거든요. 딸이 26살 되던 해 남자친구를 소개받았다고 했어요. 엄마,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가 있어. 어떤 사람인데? 회사원이고 괜찮은 사람 같아. 저는 딸의 행복이 우선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혹시 딸이 저처럼 시집가서 고생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몇 달 후 딸이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 집안을 자세히 알아봤어요. 다행히 시부모님도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엄마, 그 집에 시누이가 하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시누이들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떠올랐거든요. 시누이가 있다고?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엄마,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 그리고 시누이도 착한 사람이야. 딸은 제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시누이가 있는 집에 딸을 보내도 될까요? 하지만 딸이 그 남자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대신 딸이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딸아, 엄마가 혼수 제대로 해줄게. 시댁에서 우습게 보지 못하게. 엄마,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 아니야. 혼수가 부실하면 시댁에서 무시당해. 엄마가 경험해봐서 알아.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딸의 혼수에 쏟아부었어요. 최고급 침구류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 그릇, 옷가지까지 모든 걸 좋은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혼수를 준비하는 동안 점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것들로만 골라주시네요. 신부가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당연하죠. 내 딸인데 최고로 해줘야죠. 혼수 준비하는 데만 3천만 원이 들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모은 돈의 절반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결혼식 날 시댁 어른들이 혼수를 보시더니 만족해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와, 정말 좋은 것들로 준비해 주셨네요. 딸이 시댁에서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사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딸처럼 예뻐해 줄게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이제 딸은 제가 겪었던 고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딸은 시댁 근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딸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자주 연락했습니다. 딸아, 시댁에서 잘해줘? 응, 엄마.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어떠셔? 좋으셔. 나한테 정말 잘해주셔.
딸의 목소리가 밝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달 후 딸에게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해. 왜? 사위가 월급을 안 줘? 아니야. 그냥 이것저것 들어갈 게 많아서. 저는 딸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이거 받아. 필요한 거 있으면 사. 엄마,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괜찮아. 엄마가 일해서 번 돈이야. 매달 50만 원씩 딸에게 용돈을 줬어요. 딸이 시댁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거든요. 딸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언제든 도와줬습니다. 김치가 떨어졌다고 하면 직접 담가서 가져다 줬고 반찬이 없다고 하면 장을 봐서 만들어줬어요. 엄마 미안해. 맨날 이런 거 부탁해서. 뭘 미안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인데. 딸이 어디 나들이를 간다고 하면 제가 기사 노릇도 했어요. 딸 부부를 태워다 주고 데려다 주는 일이 전혀 귀찮지 않았습니다. 사위도 처음에는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지. 우리 딸 잘 부탁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위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았어요. 제가 딸을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사위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 정도요. 꼭 갚을게요. 저는 딸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줬어요. 하지만 사위는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에는 또 다른 이유로 돈을 요구했어요. 어머님, 집 보증금을 올려야 해서요. 얼마나 필요해? 이번에는 1,000만 원이요. 저는 또다시 돈을 줬어요. 딸이 좋은 집에서 살기를 바랐거든요. 그렇게 딸을 도와주는 게 제 삶의 전부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딸 생각, 잠들기 전에도 딸 생각이었습니다.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도 모두 딸을 위해서였어요. 제가 고생하는 만큼 딸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게 말했어요. 명자야, 너무 딸만 챙기지 마.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딸이 제 인생이에요. 딸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시집가서 무시당한 것처럼 딸은 절대 그런 고생을 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원하는 건 뭐든 해줬어요. 딸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제 마음을 딸도 알아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딸에게 너무 많은 걸 해주다 보니 딸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딸을 위해 모든 걸 해주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딸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딸이 고마워하는 표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요. 결혼 초기에는 제가 용돈을 주거나 반찬을 해다 주면 딸이 정말 고마워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어떻게 이런 걸 다 해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딸이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딸이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첫 손자가 태어났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딸의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온 신경을 쏟았어요. 엄마, 돌잔치 음식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엄마가 준비 도와줄게.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떡도 주문하고 음식도 만들고 상차림도 모두 제가 했습니다. 돌잔치 당일 손님들이 음식을 보고 칭찬했어요. 와,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어요. 제가 밤새 고생해서 준비한 건데 자기들이 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했지만 딸의 체면을 위해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돌잔치가 끝난 후 설거지와 뒷정리도
모두 제가 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거든요. 엄마, 정말 수고했어.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딸은 그냥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내일도 와서 설거지 남은 거 좀 해줄 수 있어? 고맙다는 말 대신 또 다른 부탁이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딸은 저를 불렀어요. 하지만 저를 도움을 받으러 부르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기 위해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애가 아픈 것 같아. 저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딸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손자는 멀쩡했어요. 딸아, 애가 어디 아프다는 거야? 아, 그냥 좀 보채더라고. 근데 왔으니까 저녁 준비 좀 해줄 수 있어? 나 오늘 피곤해서. 결국 제가 저녁까지 준비해주고 왔어요. 딸은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깨달았어요. 딸이 저를 정말 필요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편할 때만 이용하려고 부른다는 걸요. 특히 주말에 딸 부부가 나들이를 갈 때가 그랬어요. 엄마, 우리 영화 보러 가는데 손자 좀 봐줄 수 있어? 그럼 엄마가 봐줄게. 처음에는 젊은 부부가 데이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거의 매주 이런 식이었습니다. 딸은 친구들과 만나거나 쇼핑을 갈 때도 저를 불렀어요. 손자를 봐달라는 거였죠. 엄마,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손자 좀 부탁해. 언제까지 봐주면 돼? 글쎄, 좀 늦을 수도 있어. 그러면 저는 하루 종일 손자를 봐줬어요. 딸은 밤늦게 들어와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이제 가셔도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딸을 보면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언제부터 제가 딸에게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사위의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저를 존중해주는 것 같았는데 딸이 저를 대하는 방식을 보더니 사위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설거지할 때 그릇 좀 조심히 다뤄주세요. 비싼 그릇이에요. 어머님, 바닥 청소할 때 구석구석 좀 잘해주세요. 마치 제가 고용된 도움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사위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올 때는 미리 연락해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불편해요. 제가 딸을 보러 오는 것도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서러웠습니다. 딸에게 이야기해 봤어요. 딸아, 사위가 나한테 너무 하는 것 같은데. 엄마, 그냥 참아.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딸은 남편 편만 들었어요. 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딸을 도와줬어요. 혹시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딸이 힘들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매달 주던 용돈도 계속 줬고 딸이 부탁하는 일들도 모두 해줬어요. 하지만 딸의 고마워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딸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 엄마 맨날 와서 이것저것 해줘. 편하긴 하지. 우리 엄마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할 텐데 이런 일이라도 있으면 좋을 거야. 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있는데 딸은 그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딸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감사함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하찮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딸이니까 계속 참았어요. 딸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올 거라는 걸요. 그렇게 딸의 무시와 당연시하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참고 도와줬어요. 손자가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저를 필요할 때만 불렀고 저는 그래도 달려갔죠.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데?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손자가 아직 어린데 여행을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손자는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엄마가 봐주셨으면 좋겠어. 얼마나 갈 건데? 2주 정도. 2주라는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돌같 지난 아이를 2주 동안 맡기겠다는 거였어요. 딸아, 2주는 너무 긴 것 같은데. 손자가 엄마를 찾으면 어떻게 해? 괜찮을 거야. 엄마가 워낙 잘 봐주시니까. 딸은 제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만 말했어요. 신혼여행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갔잖아. 이번 기회에 가려고. 그래도 손자가 너무 어린데. 엄마, 제발. 우리한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딸이 애원하듯이 말하자 저는 결국 승낙했어요. 딸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알겠어. 엄마가 봐줄게. 정말 고마워, 엄마. 그때는 딸이 정말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딸이 여행 준비물과 함께 손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이거 손자 기저귀고 이건 분유야. 여기에 다 적어놨어. 딸은 급하게 설명하고는 바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딸아, 그래도 손자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지. 아, 맞다. 한결아, 엄마 여행 갔다 올게. 할머니랑 잘 있어. 손자는 엄마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갔다 와. 가끔 연락할게. 딸 부부는 그렇게 떠났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요. 첫날 밤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손자가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엄마.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분유도 거부하고 이유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한결아,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엄마는 곧 와. 하지만 돌같 지난 아이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계속 엄마만 찾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손자가 계속 울었거든요. 안아줘도 울고 우유를 줘도 울고 뭘 해도 달래지지 않았어요. 이틀째 되자 더 심해졌어요. 손자가 밥을 아예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한결아, 이거라도 먹자. 할머니가 맛있게 해줬어. 억지로 몇 숟갈 먹이려고 해도 다 뱉어냈어요. 계속 이러다가는 탈이 날 것 같았습니다. 3일째부터는 손자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체온을 재보니 38도가 넘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하지? 급하게 소아과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네요. 엄마와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해열제 주시고 아이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에 돌아와서도 손자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열은 계속 나고 밥은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지쳐갔어요. 밤에도 2~3시간씩밖에 못 잤거든요. 손자가 울면 깨서 달래고 겨우 재워놓으면 또 깨서 우는 일이 반복됐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손자의 상태가 더 악화됐어요.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손자는 계속 보채고 울기만 했어요. 제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딸에게 연락해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아마 여행을 즐기느라 바빴겠죠. 급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열흘째 되던 날 손자의 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너무 놀라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나요?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해외여행 중이에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가 중이염과 폐렴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입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잘못 돌본 건 아닌지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 딸에게 급하게 연락했어요. 딸아, 손자가 많이 아파서 입원했어. 빨리 들어와야 할 것 같아.
그제서야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뭐라고? 애가 입원했다고? 응, 중이염이랑 폐렴 초기래. 열이 39도까지 올랐어. 어떻게 그렇게 됐어? 엄마가 뭘 잘못한 거야? 딸의 첫마디가 저를 탓하는 거였어요. 걱정보다는 비난이 먼저 나왔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돌봤어. 그런데 손자가 계속 엄마를 찾으면서 아, 진짜 우리 여행 망쳤네. 딸은 손자 걱정보다 자신의 여행이 망쳤다는 걸 더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빨리 들어와. 손자가 많이 아파. 알겠어. 비행기표 알아보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허탈했어요. 제가 2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묻지도 않고 오히려 제 탓이라고 하다니요. 병실에서 아픈 손자를 돌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제가 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딸은 정말 저를 엄마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2주 동안 감사하다는 연락 한 번 없이 여행을 즐기다가 아이가 아프니까 제 탓을 하는 딸을 보면서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 딸 부부가 급하게 귀국했어요. 저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그새 조금 나아져서 열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었어요. 딸이 들어오자마자 손자를 보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한결이가 왜 이렇게 말랐어? 2주 만에 이게 뭐야? 딸아, 아이가 아파서 엄마가 제대로 안 챙겨줬나 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어? 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2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모르고 저만 탓하는 거였어요.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진작 연락 안 하셨어요? 연락했는데 받지 않았잖아. 그래도 아이가 아프면 계속 연달아서 연락하셔야죠. 사위의 말투에서 저를 비난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컸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서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딸은 의사 말은 듣지 않고 저만 쳐다봤어요. 엄마, 정말 제대로 돌본 거 맞아? 아이가 이 정도로 아플 때까지? 나도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돌봤어. 손자가 엄마를 찾으면서 계속 울었거든. 그럼 더 신경 써서 달래주셨어야죠. 딸의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딸이 또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하지만 좀 더 잘 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면서도 끝에는 또 저를 탓하는 말을 덧붙였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손자가 밥을 안 먹어서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했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아픈 거잖아.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2주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는 전혀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과연 딸이 제게 진심으로 고마워한 적이 언제였나 싶어서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근 몇 년간 딸에게서 진짜 감사 인사를 들어본 기억이 없었어요. 제가 뭘 해줘도 당연하다는 표정이었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기만 했죠.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손자 많이 나아졌어. 병원에서 퇴원해도 된다고 하네. 다행이다. 그래도 좀 더 조심해서 돌봐. 그런데 엄마, 내일 모레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손자 좀 봐줄 수 있어? 또다시 손자를 봐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탓하더니 벌써 또 맡기겠다는 거였어요. 딸아, 손자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괜찮을 거야. 하루만 봐주면 돼. 그래도 엄마, 제발. 이 결혼식은 정말 중요한 거야. 결국 또 승낙했어요.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다음 날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손자 또 봐줄 수 있어? 딸아, 어제도 봤는데 또? 하루만 더.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이때 정말 화가 났어요. 손자가 아픈 것도 제 탓이라고 하더니 또 맡기려고 하는 거였어요. 안 돼. 이번에는 못 봐줘.
엄마가 왜 그래? 평상시에는 잘 봐주시면서. 나도 사람이야.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 그냥 하루만 더. 안 된다고 했잖아. 제가 화를 내자 딸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왜 갑자기 이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냐고? 너는 정말 모르겠니?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딸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이 과연 의미가 있었나 싶어서요. 용돈도 매달 줬고, 집안일도 도와줬고, 손자도 봐주고, 딸이 원하는 건 뭐든 해줬어요. 하지만 딸은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고생해서 손자를 돌봤는데도 감사해 하기는커녕 제 탓만 했어요. 이런 관계가 정상적인 모녀 관계일까요? 며칠 후 딸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그날은 미안했어. 너무 화났나 봐.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를 달래려는 것 같았거든요. 딸아, 엄마한테 정말 고마워한 적이 언제야? 엥? 갑자기 왜 그런 소리 해? 나는 내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줬어. 그런데 너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엄마, 갑자기 왜 이래? 나 나름대로 고마워하고 있어. 언제, 언제 고마워했어? 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고마워한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설마 손자 봐준 것 때문에 그래? 그럼 앞으로는 안 부탁할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문제야. 나는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고 있어. 정말? 그럼 왜 나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번 제대로 안 해? 왜 내가 해주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 딸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딸아, 앞으로는 엄마가 도와주지 않을 거야. 엥? 갑자기 왜? 매달 주던 용돈도 끊을 거고, 손자도 안 봐줄 거야.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을 거고. 엄마,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너는 감사할 줄을 모르잖아. 내가 해주는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바빠서 그랬던 거야. 아니야. 너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딸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던 것 같았어요. 엄마, 진짜로 그럴 거야? 응. 이제부터는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다른 사람들처럼. 그날 딸은 울면서 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딸에게 더 이상 퍼줄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딸이 울면서 집을 나간 후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딸이 정말로 반성하기를 바랐거든요. 일주일 후 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정말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나 정말 힘들어.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그 후로도 딸은 계속 연락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예전처럼 지내자. 엄마가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는 말아줘.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었어요. 진짜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달래려는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딸의 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내가 사과했잖아. 다른 엄마들은 다 딸 도와주는데 우리 엄마만 이래. 점점 저를 원망하는 투의 메시지들이 왔어요. 역시 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딸과 거리를 두고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살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딸을 위해 모아둔 물건들, 손자를 위해 사둔 장난감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야. 내 인생을 살아야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짐을 쌌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딸이 집에 찾아온 건 제가 이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왜 짐을 싸고 있어? 이사 간다. 어디로? 너는 몰라도 돼. 딸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정말로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엄마, 설마 진짜로 이사 가는 거야? 응. 이제 내 인생 살려고. 내 인생이 뭐야? 나랑 손자가 있잖아. 너희는 너희 인생 살면 돼. 나는 이제 너희 눈치 안 보고 살 거야.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잊지 않고 고마워할게.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늦었어. 너는 지금까지 나를 무시하고 당연하게 여겼잖아.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나는 이미 지쳤어. 딸은 계속 매달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할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였어요. 전세 1억에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줄 때 중개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에는 좀 외진 곳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조용한 게 좋아요. 자녀분들이 찾아오시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중개사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이사하는 날 딸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로 가는 거야? 응. 연락처라도 알려줘. 왜? 또 나한테 뭔가 부탁할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서로를 존중하고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지. 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는 그때마다 날 실망시켰잖아. 그렇게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달랐어요. 아무도 절 부르지 않았고 아무한테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허전했어요. 그동안 딸 생각만 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적응이 됐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자녀분들은 어디 계세요? 멀리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도 자세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달 후 딸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엄마, 어디 사는지 알려줘. 손자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 손자가 정말 그랬을까? 너희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로 손자가 그랬어.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딸이 거짓말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미안하지만 아직은 만날 생각 없어.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너희가 진짜로 변할 때까지. 그 후로도 딸은 가끔 연락했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 딸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됐거든요. 요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편해 보이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독서 모임 친구들과도 가까워졌어요. 명자 씨,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요? 여행요? 네. 1박 2일로 강원도 가려고 해요. 저는 망설였어요. 그동안 여행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볼게요. 생전 처음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어요. 딸을 위해 쓰던 돈으로 저를 위한 여행을 하니까 기분이 정말 새로웠습니다. 명자 씨, 혼자 사는 게 어때요? 생각보다 좋아요. 자유롭고 부럽네요. 저는 아직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어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지금은 딸 없는 삶이 훨씬 평화롭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딸을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끔 손자가 그립긴 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예전 관계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6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게 늦은 건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딸이 언젠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찾아온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평화로운 삶이 더 소중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은 다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에게 끝없이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버릇없게 만드는 일이에요.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